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파웰 연설이 있고 네. 많은 분들은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최근에 금리 좀 올라온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들 생각합니다. 특히 연준 의사록에서 뭐 일시적이라 봤으니까 별거 아니지 않냐 이런 견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하튼 뭐 가만 보니까 제가 주말에 보니까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은근히들 조정들 받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시장은 그쵸. 1월 첫 주 빼고는 계속 옆으로 기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은 변동성 장세를 우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또 최근의 분위기죠. 어디를 가도 뭐 아침에도 제가 모닝미팅 때 말을 했었지만 다들 이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뭐 얘기하고 다들 그런 분위기인데 여하튼 오늘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들어보시고 네. 시장에 대한 고민 한번 나눠봅시다. 시작하시죠. 네, 뭐 미국 얘기이긴 하지만 뭐 글로벌 상황이기도 하고 비단 미국 얘기가 아니라 한국 시장에도 주는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은 제가 오늘 2021년 2월 22일에 오늘 발간한 자료고요. 캐시우드와 고리타분한 ETF 이렇게 했는데 캐시우드라는 얘기를 하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뭐 3페이지는 자료에도 적어놨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핫한 어떻게 보면 ETF 운용사의 대표이자 대표 운용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올해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비단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상당한 자금들이 이제 주시장이나 여러 이제 위험 자산이나 투자 자산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려왔는데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통해서 보시면은 뭐 주식으로의 자금 러시가 상당합니다. 뭐 S&P 500 내지는 은행주 아니면 전체 토탈 마켓 이런 식으로 자금이 들어오는데 재밌는 게 ARKK나 ARKG, 그러니까 ARK가 뭐냐면 아크라는 ETF 발행사, 운용사라고 볼 수 있는 쪽에서 만든 ETF 쪽으로 그 큰 ETF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주는 시사점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초로 좀 지금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지는 좀 되짚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캐시우드라는 여자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융업계에서는 가장 핫한 인물이고 실물업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머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스크와 캐시우드를 지금은 추종하는 자금들 내지는 추종하는 대표 테마들이 글로벌 지금 소위 말하는 성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 인베스트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어진 거는 당연히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아크 인베스트가 투자한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초창기에는 비트코인도 아크에서 투자를 했었는데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워낙 가파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크에서 출시한 ETF들 지금 액티브 ETF는 5개고 인덱스 ETF는 2개인데 다 혁신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뭐 유전공학이라든지 좀 있으면 3월에 또 우주항공 테마에 관련된 ETF도 나오겠지만 이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아크에서 출시한 ETF가 한 40억 달러 정도 됐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44조. 뭐 작지 않은 돈인데 이게 지금 현재 수준으로 1년이 지난 수준에서 보시면 60조 원이 돼 있어요. 60조 원, 600억 달러. 1년간 1400%의 AUM의 증가가 아크가 이뤄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AUM 안에는 자금만 들어온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자산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 거와 함께 이 주가 올라간 걸 보고 또 미국 시장 내에서도 ETF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미국 주식형 펀드 대비해서 0.7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7개의 ETF가. 그러니까 그림 보면
극명하게 나오는 그림이 아크가 이제 아까 네. 나오니까 60조 됐고 그림 2번. 들어왔는데 이 그림이 제일 엄청난 것 같아요. 저 일부러 로그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그림 일반 3이죠. 지수로 하면은 네. 아크 이 속도만 나오고 밑에 주식형 펀드는 아직 그림도 안 나오다 보니까 일부러 이 로그라는 거고. 로그로 놓고서 봐도 아크에 얼마나 돈들이 몰려 예, 있고 그리고 미래에 밑에 보면은, 그림 3번을 보시면은 나스닥이 이거 차트 보면 이거 일부러 이러면은 좀 축을 달리해서 흐름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축 달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나스닥이 5년 동안 거의 지금 200% 올랐거든요. 5년 동안 200%면 진짜 인덱스 중에는 최고였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200%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테슬라 그 위에 비트코인은 지금 보시면 뭐 18,000%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이 아직 경기 확장기도 안 왔으니까 뭐 버블이겠냐, 그냥 주가가 좀 비싸져 있다 이 정도인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원래 항상 버블이라는 거는 엉뚱한 자산에서 터지잖아요. 그 연쇄 반응이 오는 건데 비트코인 보면 뭐 미래라고들 다 얘기하시지만 어마어마하네요. 좀 그런. 저는 그래서 이런 단순히 수직으로 올라가는 차트 보고 야 이런 차트 보고 버블이라고 하면은 안 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상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치,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은 그렇지만 2000년 모 운용사에서 뭐 종목 사면은 막 따라 사거나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기 직후에는 뭐 이제 자문형 랩 70주 막 이러면서 막 따라 샀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팬덤 현상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되돌아보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지역적인 지표 말고 전체 시장을 통틀었을 때도 약간 과열 현상이 나타나 있다면은 조금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나 시장을 보는 뷰에서 이렇게 과열 현상에 나타난 팬덤 현상도 조금은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얘기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어떠한 운용사가 너무 빨리 커버리면 돈이 많이 몰려오고 자기 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몇 번 봤었잖아요.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아크가 사고 있는 종목들이 좋지만 어쩌면 이게 안 좋은 시그널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냥 바스켓 사는 거 비슷한 거니까요. 그리고 네, 그렇죠. 재밌는 얘기가 요새 저녁에 잠들 안 자시고 안 주무시고 CNBC 보는 분들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 미국 주식에서가 아니라 거기 보면 인터뷰어들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한 2주 전인가 우리 그 염동찬 연구원 자료에서 다뤘었는데 아크가 이제 우주 관련된 ETF 낸다고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다 우리나라도 그냥 우주 항공주 뭐 얘기만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소위 수급이 몰렸을 때 나오는 현상 아닌가.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좋아요. 계속 올라가면 자산이 커지면 좋은데 이제 아크 쪽에서 아니면 뭐 여러 이제 다른 지표들 보여드리겠지만 아크에서 많이 산 종목들이 10% 이상 지분 신고가 된 종목들이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제약 바이오 쪽도 많고 혁신 기업들도 많은 상황이라서 얘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난다면 여기서 어쩌면 이런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약간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면 조금은 기계적인 매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시장에서 챙겨봐야 된다는 얘기도 드리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크의 AUM이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아크 ETF를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이 발행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규모가 큰 건 아닌데 아시겠지만 파생 상품을 만들 때는 보통 국채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 인덱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만드는데 이게 재빠르게 올라가고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한국 내에서도 모 증권사에서 아크 ETF로만 한 랩 상품을 출시했는데 굉장히 잘 팔렸어요. 마케팅 잘한 거죠. 근데 미국 내에서도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 5개나 뭐 이걸 통해서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가 빠르게 지금 파생 상품 만들었는데 불과 한 3, 4개월 만에 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거기로 10억 달러가 모였고 그러니까 뭐 파생 상품 규모로는 뭐 그냥 조족지열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여기에 파생되는 상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뭐 좋게 보면 선순환으로 계속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안 좋게 보면 조금 변동성을
변동성이 생겼을 때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욕을 먹을 수 있는 차트인데 그림 4번 보시면 그 버블이 생성 진짜 욕 먹겠다. 그쵸. 오늘 그러지 마. 요즘 나 되게 말 조심하고 사는데 그러지 마. 아니 저는 이게 필자의 판단에서는 최근에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을 얘기한다든지 뭔가 약간 조금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뭐 시세 조정 같은 말만 해도 막 주가가 너무 많이 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약간 그리드한 단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차트를 그냥 아무 논리 없이 그려놓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블 차트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에 따라서 그냥 버블 생산 사이클과 테슬라 주가를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드 단계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설사 그리드 단계라 하더라도 저 뉴 패러다임까지 가는 기간도 남아있거니와 그게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저희 말은 그냥 계속 말씀드리면 비싼데 비싼 건 맞다. 근데 뭐 다들 주식시장에 돈들 많이 들어오시니까 뭐 시장이 좀 버텨주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제가 또 흥미로운 건 뒤에 신중호 연구원도 이제 뒤에 그걸 다뤘는데 아이고 그냥 금리 좀 얘기했더니 또 금리 갖고들 뭐 이거는 세계상이 변했기 때문에 금리를 보는 시대는 아니다 그러는데 금리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갭이 많거나 네. 이런 밸류에 부담이 있을 때 금리가 움직인다는 거는 이게 뭐 좋은 금리 상승이냐 나쁜 금리 상승이냐 그걸 좀 나눠서도 얘기를 하지만 뭐 굳이 이렇게 막 흥분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 얘기를 하면 굉장히들 흥분들 하는 분들이 늘어나가지고 뭐 부정적 얘기라기보다는 이따가 제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가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오르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팬던 현상이 발생하고 버블이 끼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지나봤을 때 시장 전체가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림 5번을 보시면 만약에 S&P를 77년부터 지금까지 쭉 그리면 우상향의 차트를 보일 텐데 그 중간중간에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자산들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일부러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사회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계속 변해왔지만 그 사회에 대한 먼저의 반영에 대한 어떤 가격들이 계속 오르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테슬라의 전기차가 만드는 세상은 올 텐데 그 가격 그거를 만들어내는 가격이 계속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이러한 팬덤 현상이 나타나는 거와 함께 이제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챙겨봐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올라왔었던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골드만삭스에서도 집계하긴 하는데 아예 적자 이익을 아예 못 내는 기업들이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속하게 주가가 좋아졌어요. 근데 그러면 금리가 움직였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비용이 올라온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 기업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퀘스천을 일단 드리는 거고 이것만 아니라 이 다음 페이지 8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림 7번으로 넣었지만 마진뎁 같은 경우에 9개월 동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용이죠. 신용. 네, 아까 1월 데이터도 업데이트 됐길래 급하게 써왔는데 8천억 달러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수준이냐면 GDP 대비 0.95배입니다. 미국 GDP 대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IT 버블 때가 0.8배였어요. IT 버블 때보다 레벨상으로도 높고 그로스 그러니까 늘어난 속도로도 상당히 늘어난 것도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얘기를 들으느냐? 금리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조금 움직였을 때 에이 그 경기가 좋아지는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거와 달리 차입 비용이 늘어났을 때 앞서의 적자 기업들의 어떤 굉장히 높았던 주가 아크로 몰렸었던 그 기업들이 정말 수익이 나는지 그리고 마진 대비 그로스가 계속 유지되면서 주가를 버텨냈지 이거는 너무 극단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 그림 8번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풋콜 레이쇼가 이제는 아예 하단을 깨고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포컬레이션 보고서 저점 잡고 고점 잡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IT 버블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약간 통상적인 범위가 한 0.5에서 0.8이라고 하면은 지금 0.5도 깨고 내려간 상황을 되돌리는 정도는 어쩌면 지금 나오더라도 언제 나오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은 수준까지는 가격이나 레버리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인 거를 저는 시장에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라기보다는 요즘 늘 이게 금리가 좀 움직였잖아요. 네. 70년이. 그래서 이제 금리 얘기를 하면 금리 갖고 왜 자꾸 떠드냐 이런 환경 때문이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무엇보다 많은 주가 상승이 강했던 기업들 중에 사실은 적자 기업들이 많았고 네. 사실 마진 대비 거의 GDP 대비 0.95배까지 왔다는 거는 네. 굉장히 싸게 차입해가지고 주식을 산 자금이 많다는 얘기고 콜레이션은 풋과 콜의 옵션 비율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옵션과 하락하는 옵션 비율이 IT 버블 레벨까지 거의 다 가서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위로 치고 나가기 만만치 않자 그렇죠.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야 금리 올라가는 거는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안에는 성장도 있잖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시장 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반영했던 지표들이 뭐 푸콜 레이쇼든 아니면 마진 대비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약간 좀 여력이 있거나 조금은 시장의 가격이 괜찮다라는 수준의 어떤 지표를 보여줄 때는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레벨이라고 판단할 텐데 앞서 캐시우드부터 이렇게 끌어온 이유는 뭐냐면 그냥 무조건 어떤 유행이나 팬덤 현상에 따르는 주가의 상승이 지속되어 왔고 어쩌면 지금 보니까 마진 대비나 포콜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무시했었는데 금리가 움직이면서 생각보다 좀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또 있고 그랬을 때는 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국 10년물하고 팁스 BEI 10년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그림 10번을 이 보시면 그림을 다들 이해 못 하시더라고. 설명이 그러니까 국채 10년이라는 거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국채 10년은 장기물이죠. 명목금리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팁스는 실물로 해준 거죠. 그러니까 팁스 BEI가 기대 인플레이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그쵸. 기대 심리인데 이게 미국 명목금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10년물이 지금 한 1.23% 정도 되거든요. 이 명목금리에서 실질 금리를 뺀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일부러 차트를 실질 금리는 안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트만 지저분해지니까 보통은 명목 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실질 금리가 플러스니까. 왜냐면 둘이 더해서 나온 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실질 금리를 더한 게 명목 금리니까. 되게 예외적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명목 금리가 낮은 거죠. 좋게 생각하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인플레이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연준에서 최근에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라는 거를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뭐냐면 아직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만큼 명목 금리가 올라가는 걸 놔두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 넘었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1%입니다. 근데 이것도 내려왔어요. 그러면 명목 금리가 올라가서 붙건 내지는 기대 인플레이션가 내려오던 간에 둘 중 하나일 텐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라는 건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오프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에 베팅한 자금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유가도 어쩌면 여기서 또 내려오는 거에 대한 베팅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는 거에 대한 베팅이고 그럼 주가가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명목금리가 올라간다. 2012에서 13년인 거예요. 그때가 테이퍼링이었던 거죠. 물론 테이퍼링 때만큼 급박하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2%만큼의 어떤 안 되는 아직 80bp밖에 안 된 뭐 센터님도 항상 얘기하는 게 연말 가서 미국 10년물이 2% 가면 뭐 어쩔 건데 하면 사실상 2% 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내가 놀란 게 네. 작년에 이제 뭐 제가 어떤 분들이랑 토론하면서 책을 쓸 때 그 말을 했거든. 1.5 넘어가는 순간 2%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요. 시장은 반영할 것이다 했더니 그렇죠. 어떻게 1.5를 넘어가냐 분위기가 난리였었거든. 그날 그 책에도 적혀 있는데
근데 1.37까지 왔었더라고 최근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져서 장기 금리가 올라갔는데 왜 윤지호는 자꾸 저러냐? 조건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데 이게 참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 지금 뭐냐면 여러 가지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특히 1월달 같은 경우에 스탠스를 보면 주가 상승은 자기 금리 탓이 아니다 해버렸거든.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의미 있는 말이야. 맞아요. 금리 탓이 아니고 그냥 좀 흥분들 했다. 내가 놔두겠다는 뜻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FMC 이사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보시면 이게 금리 하면 저희들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2012년에서 13년도 장기 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낮았는데 이때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었어요. 금리는 2015년에 가서 올렸잖아요. 명목 금리가 올라간 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회복에 대해서 베팅하다 보니까 아니면 그거를 놔두다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작살났었죠. 작살났었는데 지금 그만큼 작살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온 그 기저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뭐였냐? 적자 기업들이 나스닥보다 5배 이상 올랐던 이유는 뭐냐? 마진 대비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었던 그 기저는 뭐냐라고 하면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마이너스잖아 라고 하면 그건 좀 그렇고 마이너스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명목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비용 상승이고 인플레 해지라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1월 이후에 잘 보시면 비용 상승, 명목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도 치고 나가지 못하지만 성장주도 잘 힘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무슨 또 고리타분한 얘기 하냐 하지만 앞서 굉장히 캐시우드나 자금이 좋은 것들, 미래를 위한 꿈들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한데 이런 것들을 어떤 활발하게 만들어줬던 거는 결국 기대 인플레보다 낮았던 명목금리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씩 좁아지거나 그동안 우리가 봤었던 상황과는 다른 형태로 가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자금이 쏠려 있거나 너무 과도하게 긍정 평향이 있었다면 조금은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좀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 왔어요. 네, 그래서 진행이 지금 됐죠. 제가 보기에는 대형주들 기준으로 보면은 좀 조정이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바로 드라마틱하게 뭐 파웰 연설 끝나고 나면 이제 돌아설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 구조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파웰이 무슨 말을 해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좋게 보시는 분들은 미국 재정 지출 얘기하시고 2분기 때 이제 다시 경기가 회복된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럴수록 아마 금리는 지금보다 더 높게 가려고 하겠지 지금보다 낮아지는 수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오히려 되려 꺾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저희는 뭐 여기서 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이니까 막 무너지거나 아니면 다시 뭐 금융위기 사태처럼 막 20%, 30% 이렇게 급락하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조정 없는 상승은 없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 나와주는 상황을 대비해서 한번 가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표 3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배당주나 이제 저베타주들이 뭐 일반 지수보다는 빠질 때 덜 빠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놀랍게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 이후에 그 구간별로 제가 다 쪼개서 봤는데 5% 그러니까 10% 5에서 10% 그러니까 5% 언더에 있는 뭐 저기 조정 뭐 334번이나 있었는데 그거는 빈번하게 발생했고 10%까지 조정받는 경우는 한 24번, 24번 정도 있더라고요. 24번. 15%까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뭐 전체 하락의 80%가 넘기 때문에 만약 S&P 기준으로 지금 10%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뭐 사실은 굉장한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러니까 가격으로 니네들은 그러면 만약에 좀 올라가는 게 버겁다면은 얼마나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5에서 10%만 빠져도 주가 레벨상으로는 미국 기준으로는 좀 진입할 만한 가격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아까 과열된 지표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기간을 거치고 나면 조금은 시장이 살만한 종목들이나 살만한 지수대가 되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성장이나 유행을 따라가는 종목을 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는 미국도 배당 수익률이 미 국채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고리타분한 배당주도 한번 편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아니면 저변동성,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실 뭐 그 베타가 낮은 업종이나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그동안에 좀 이렇게 버려놨지만 조금 편입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가져가는 것도 덜 깨져야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뭐 이렇게 지수가 옆으로 갈 때 좀 괜찮은 전략이지 않겠냐라고 해서 ETF나 이런 어떤 스타일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봐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하면서 그냥 네. 좀 걱정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조심스럽다, 변동성 장이다, 좀 이런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조정이 있으면 정말 철호의 기회다. 뭐 근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들도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조정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조정이 시작되면 굉장히 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자금이 굉장히 쏠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유튜브 채널이기도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조정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큰 이슈가 있어야, 그렇죠. 뭔가 뭐 브렉시트나 뭐 이런 거 큰 뭐 이벤트가 있어야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자그마한 일인데, 그래서 어떤 종목이 빠졌는데 이게 약간의 어떤 매도 악순환을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매도 악순환을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조건들이 조금 갖춰진 것 같아서, 그러면 그쵸. 약간은 좀 생각지도 않게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조정폭이 어쩌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시장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단적인 게 네. 오늘 하여튼 점심 먹으면서 비슷한 얘기를 이제 오늘 자료도 나왔고 하니까, 아유 뭘 합니까 지금 하면 전반적으로. 아니 요새 뭐 지수가 중요해요. 뭐 성장주들 항공주 한번 뭐 H 무슨 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 타임 아닌가요? 근데 이런 말을 다들 똑같은 거야. 지금 뭐냐면 워낙 유튜브가 장점도 있는데 그냥 나 종목 잘 보면 돼 뭐 이러지만, 어느덧 제가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굉장히 사과나무 할 때는 시총팀장이 있었지만 전략 볼 타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종목 위주로 가야 된다고 저희가 작년에 외칠 때 쌌으니까. 근데 주가가 좀 비싸졌을 때는 할인율의 변화가 오는 매크로 변수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지금이 사실 1월서부터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도 이걸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게 유행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대가 달라졌고 이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올드하게 무슨 금리 얘기하냐. 그렇죠. 앵무새처럼 하는 얘기가 금리는 중요합니다. 그럼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가게에 바로 영향을 줄 거라는 거지. 빚이 많은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질 것이고, 맞습니다. 다른 말로 자산가 주식 투자자도 빚이 많은 주식 투자자는 힘들어질 것이고, 자기 돈 갖고 가는 사람은 버티면 되지만, 뭐 이런 사소한 얘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그래서 그냥 그런 고민들을 하고, 만약 이게 잘 넘어가서 주가 한번 슈팅이 위로 더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봐도 밸류에이션이나 저희가 하는 기준으로 주가 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변동성장은 불가피하다 여전히. 이렇게 저희들은 신유거 팀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우스뷰를 정하는 투자 전략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한 뷰고요. 뭐 저희들이 정답은 아니니까 또 당신들 말이 뭐 이거 피곤해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시각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다 상세한 얘기는 오히려 자료 같은 거 보시고서 궁금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몇 가지 그림들은 네. 매우 의미 있는 게 나왔는데 세게 말하면 너무 분위기 들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포콜레이셔 같은 거는 정말 오랫동안 제가 체크해 온 거기 때문에 저 정도 나오면 최소한 엄청나게 시장은 바이어스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일부러 고리타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고시스러워요. 마무리 칩시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